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예전에는 3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 시대가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가족 구성원은 점점 줄어들었고 핵가족화가 시작되었죠. 그리고 지금은 1인 가구, 2인 가구가 보편화된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족의 수는 줄어들었지만 우리의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까요? 어쩌면 우리가 죽을 때는 자손들은커녕 자식조차 곁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병원이나 실버타운이 아닌 집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면 어떨까요? 많이 외롭고 비참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평온하고 자연스러울까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삶을 마무리해야 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맞이할 죽음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00세 인생 시대, 죽음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다. 묘지와 장례식 등에 대해 생각하는 웰다잉은 죽은 후의 일이다. 그 전에 우선 죽지 않으면 안 된다. 초고령 사회의 일본인은 죽음의 방식에도 변화가 있었다. 2018년 일본인의 사망 원인 1위는 암, 2위는 심혈관 질환, 3위는 노쇠, 4위는 뇌혈관 질환이었다. 모두 나이를 먹으면 저절로 따라오는 고칠 수 없는 만성 질환뿐이었다. 그중 최근에 노쇠가 3위로 부상했다. 의료 전문가에 따르면 노쇠란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심부전이나 다발성 장기부전이라고 써야 할 곳의 확실한 원인을 모르기에 노쇠라고 쓸 뿐이다. 따라서 노쇠는 병명이 아니라 사회가 승인한 사망 원인이라고 해도 좋다. 초고령자가 이렇다 할 원인이 없이 죽었을 때 그 나이면 뭐 어쩔 수 없지라고 주변이 해석하면 노쇠가 된다. 이런 경우는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전쟁 전에는 결핵이 일본인의 사망 원인으로 가장 많았다. 결핵은 감염병의 일종으로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런 감염병으로 죽는 사람이 많았다. 젊은 사람도 픽픽 죽어나갔다. 의학은 마치 인간과 감염병의 싸움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였다. 선진국은 치사율이 높은 감염병을 거의 박멸했지만 인류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적은 계속해서 나타난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중 19도 그 중 하나다. 인간은 바이러스나 세균과 싸움을 하면서 치료약도 먹지만 감염되더라도 체내에서 싸워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면역력이 높은 젊은 사람은 감염되더라도 회복되고 그렇지 않은 고령자나 지병이 있는 약자는 죽음에 이른다. 일본은 고령자가 만성 질환이 있더라도 좀처럼 죽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장수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그리고 이 점이 초고령 사회가 된 원인이다. 2018년 일본인의 평균 수명은 남성이 81.42세, 여성이 87.45세였다. 평균 수명은 한 살에 죽은 아이도 포함한다. 지금은 100세 인생으로 90세가 넘어도 살아있을 확률이 남성이 4명 중 1명, 여성이 2명 중 1명 이상이다. 그리 쉽게 죽지 않는 사회가 된 것이다. 장수 사회가 되려면 영양 수준, 위생 수준, 의료 수준, 간병 수준이 일제히 상승해야 한다. 분명 노력으로 얻은 결과지만 한간에는 장수 지옥이라느니, 장수해도 보상받지 못하는 사회라느니 마치 장수를 저주하는 듯한 말이 넘쳐난다. 나는 이런 말을 들을 때면 그렇게 고령화가 싫으면 개발도상국으로 가세요. 면역력이 떨어진 노인은 욕창으로 감염병에 걸려 순식간에 죽을 수 있으니까라는 악담이 나온다. 옛날에는 욕창 등이 당연했고 또 그 때문에 감염되어 죽는 일도 흔했다. 하지만 요즘에는 간병할 때 욕창이 생기지 않게 한다. 간병의 수준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다. 참고로 최근 유행하는 건강 수명을 알고 있는가? 건강 수명이란 평균 수명에서 허약 기간을 뺀 나머지, 즉 건강상의 문제로 제약받지 않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기간이다. 허약 기간은 간병이나 지원이 필요한 상태라고 생각하면 된다. 요즘은 몸이 아픈 상태로는 살아 있어도 소용이 없고 오로지 건강한 몸으로만 장수해야 한다는 듯이 건강 수명을 늘리자는 운동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다. 건강 수명에는 남녀 차가 있는데 허약 기간의 평균은 2016년 조사에 따르면 남성이 8.84년, 여성이 12.35년이었다. 여성이 타인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기간이 남성보다 4년이나 길었다. 하지만
나는 건강 수명의 연장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이상하다. 수명의 끝이 정해져 있다면 건강 수명을 늘릴수록 확실히 허약 기간은 짧아진다. 하지만 매년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 수명을 늘리려 노력하다 보면 근력이 더 생겨서 평균 수명까지 늘어날지도 모른다. 게다가 여성의 허약 기간이 더 길다는 말은 여성은 허약해져도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 기간이 남성보다 길다는 뜻이다. 애초에 허약해져도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문명사회다. 감사한 일이다. 자식에게는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부담만 남기자. 그래도 건강하게 천수를 누리기를 바라는 당신에게 바로 전날까지 건강하다가 그 다음날 죽어있는 경우를 돌연사라고 한다. 시신을 발견한 사람은 119가 아니라 112를 부를 테고 그러면 경찰이 개입한다. 환자도 없고 사망진단서를 써줄 주치의도 없다. 이렇게 되면 변사체 취급을 받고 부검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사건 가능성은 없는지 조사를 시작하고 주변 사람들은 피의자 취급을 받을지도 모른다. 예상치 못한 상실로 슬퍼하던 유족이 피의자로 몰릴 수도 있다니 너무한 일이다. 그렇다면 돌연사는 남에게 폐를 끼치는 죽음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예상치 못한 죽음은 남겨진 사람들에게 후회와 상처를 남긴다. 그러니 나이에 맞는 적절한 간병과 의료 지원을 받고 가족에게도 적당한 도움을 받자.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라는 말을 종종 듣는데 이 말도 정말 이상하다. 나는 부모를 간병했지만 자식한테는 기대하기 힘들지. 내가 느낀 부담을 자식도 겪게 하고 싶지는 않아와 같은 말도 한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간병이 한 가족을 뭉개버릴 정도로 매우 큰 부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정도로 큰 부담이 아니라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부담이라면 가족에게 도움을 받는 게 그렇게 벌받을 일은 아니다. 나는 아이가 없지만 아이를 키운 고령자에게는 반드시 이런 질문을 한다.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 돈이 드는 일이 육아죠. 그러면 거의 모든 고령자가 그렇다고 답한다. 그렇다면 자녀에게 조금은 부담을 줘도 괜찮지 않을까? 아첨하지 않는 노후라는 책에서 자식에게 아첨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노후는 부탁할 셈이다라고 단언했다. 나는 이 글을 읽고 드디어 나와 생각이 통했다고 느꼈다. 싱글맘으로 3명의 아이를 키운 기리시마 씨의 파워는 아마 보통 사람과는 달랐을 것이다. 엄마를 따라 전 세계를 돌아다닌 아이들도 엄마가 자신들에게 쏟은 에너지와 고생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주위의 보통 부모들은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라고 말한다. 왜 그렇게 자식을 어려워할까? 기리시마 씨처럼 당당하게 내 도움을 좀 받아야겠어라고 말해도 되지 않을까? 다들 자식의 눈치를 보면서 영원히 자식에게 주고만 싶은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자식들에게 도움을 받으세요라고 억지를 부리기보다는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잘 부탁해라는 말 정도는 해두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없는 내게는 그마저도 부러운 선택지다. 가족에게는 부담할 수 있을 만큼의 적당한 책임을 맡기자. 간병보험 덕분에 그 정도는 가능해졌다. 부모님을 보내드린 후에는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저도 이제 어깨에 짐을 내려놓을게요. 등의 감정을 느껴보자. 이런 성취감도 떠나는 이가 가족에게 주는 선물이 아닐까? 치매 환자 700만 명 시대가 왔다. 일본 후생 노동성은 2025년이 되면 치매 환자 700만 명 시대에 접어들며 고령자 4명 중 1명이 치매 환자가 될 거라고 예상했다. 후기 고령자가 되면 치매 발생률이 올라가고 시설 입소인의 80% 이상이 치매 환자가 될 거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다. 발병률은 5명 중 1명으로 내려가지만 고령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2017년에는 800만 명, 2025년에는 1000만 명을 넘을 거라는 새로운 예측도 나오고 있다. 앞으로 그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리라 예상되는 치매 환자를 가정과 시설에서 돌볼 수 없을 때 그들을 기다리는 곳은 정신병원과 제약회사가 될 테니까. 일본은 정신병원이 인구수 대비 병상 수가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많고 평균 입원 기간도 매우 길다. 요즘 정신의료 개혁의 바람을 타고 입원 기간을 단축하자, 환자를 지역사회로 복귀시키자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입원 환자를 내보내고 나서
다시 병실을 채우지 못하면 경영에 문제가 생긴다. 이때 딱 알맞은 환자가 바로 치매 고령자이다. 환자가 줄자 병동을 치매 환자 지원 시설로 바꾸는 병원도 있다. 하지만 고령자 시설이라고는 해도 애당초 병원 안에 있는 병실이다. 사실상 입원과 다를 바 없다. 혼자 사는 치매 환자의 상태가 좋은 이유. 대부분의 치매 환자는 가족의 결정으로 시설에 들어간다.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대부분 치매 증상으로 의사 결정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속아서 끌려온 치매 고령자가 나가게 해달라. 집에 가고 싶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는 망상도 폭언도 아니다. 만약 혼자 사는 사람이었다면 약을 사용하지 않는 정신과 의사로 유명한 치매 전문의 다카하시 유키오 씨의 조종 이론에 따르면 문제 행동은 모두 조종을 받는데 그 원인을 만드는 누군가가 반드시 주변에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혼자 사는 치매 환자는 누군가의 조종이 없는 환경에 있는 것이다. 역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정도로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다카하시 씨는 자신이 경험한 임상 사례를 통해 혼자 사는 치매 환자의 BPSD는 가볍다는 인상을 받았다. 확실히 흥분이나 폭력은 적고 간병을 거부하거나 집으로 돌아간다는 망상, 사람을 착각하는 망상, 물건, 도난 망상이나 질투 망상 등도 많지 않다고 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와 달리 혼자 사는 치매 환자는 매일 지적을 받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극히 적다고 했다. 아, 다행이다. 다카하시 씨뿐만 아니라 치매 대응 업무를 하는 다른 많은 의사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혼자 사는 치매 환자가 훨씬 증상이 가볍고 즐겁게 살고 있었다. 그래서 치매 환자가 혼자서 살 수 있냐고? 생활 습관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도 방문 간병인이 있다면 식사와 입욕이 모두 가능하다. 친근한 간병인이 있다면 시설처럼 저항할 일도 없다. 스스로 식사 준비를 할 수 없게 되면 배식 서비스를 부탁하면 된다. 치매 환자도 음식만 제공해주면 혼자서 제대로 먹을 수 있다. 식욕은 삶의 욕구 중 가장 기본이다. 먹을 수 있는 동안은 잘 먹으면서 즐겁게 지내다가 먹는 게 어려워지거나 누워 지내게 되면 그때는 치매가 있든 없든 필요한 간병은 똑같다. 실제로 혼자 사는 치매 고령자가 집에서 임종을 맞는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늙고 병든다. 혼자 사는 노인의 치매 케어는 넘기 힘든 장벽이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아예 치매에 걸려도 혼자 살 수 있다라는 책이 나왔다. 이 책은 나라시에서 요양시설 아스나라엔을 경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그동안의 활동을 기록한 것이다. 나는 추천사를 부탁받아서 이렇게 썼다. 집에서 홀로 죽는 것을 주장하자 무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의 치매 케어도 무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스나라엔의 실천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실천입니다. 아스나라엔은 노인시설, 서비스 제공형 고령자 주택 데이서비스, 쇼트스테이, 소규모 다기능형 사업을 조합하여 통근, 숙박,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직원 배치나 전환도 유연하여 이용자가 데이서비스에 올 수 없으면 담당 직원이 가정으로 방문한다. 반대로 집에서 시설로 옮겨왔을 때도 이용자를 이미 잘 알고 있는 직원이 담당한다. 환경의 변화는 치매 노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존재하는 환경이라면 노인은 안심하고 지낼 수 있다. 아스나라에는 개별 이용자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를 지원하는 일에 가장 신경 쓰고 있다. 나라시 근교의 조용한 주택가에 고령자 시설을 세웠더니 처음에는 지역 주민의 반대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누구나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며 정보를 제공하고 절대 불행하지 않은 노인들의 생활을 보여주었더니 지역 주민들이 자원봉사를 하러 오는 등 협조적인 태도로 180도 바뀌었다고 한다. 아마 나도 나중에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며 안심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지역을 배려하는 활동에 나도 감동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말자. 이러한 지역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다. 사회학에서는 혈연이나 지연 같은 인간관계를 사회관계 자본이라고 부른다. 자본이라 부르는 이유는 사회관계에도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서 연줄이 있으면 득을 본다는 어렵지 않은 이야기다.
한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 관계가 있으면 리스크와 비용이 모두 줄어들고 서로 도울 수 있다는 지역 자원의 의미로도 사용한다. 아스나라인이 위치한 곳은 나라시 근교의 신흥주택가다. 염원하던 단독주택을 구입해서 이사 온 새로운 주민이 많다. 오히려 지역 자원이 없는 곳이어서 아스나라인의 사람들은 사회관계, 자본을 만들 수 있었다. 그 중심에 바로 혼자 사는 치매 노인이라는 마치 블랙홀처럼 도움이 필요한 약자의 존재가 있었다. 지역은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작용한다. 약자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또는 포섭하는 방향으로도 갈 수 있다. 내일의 내 모습, 만약 나라면이라고 상상할 수만 있다면 호토카레엔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등장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늙고 병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된다. 자원봉사자들은 자발성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지 의리나 인정,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일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역과 같은 말로 한데 묶어버리니까 혼동이 생긴다. 우선은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상태를 가시화하는 게 중요하다.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치매를 숨기지 않아야 한다.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평범하게 살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차별과 편견은 사라지지 않는다. 자신의 가족이 치매이고 어떠한 상태인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조금이라도 좋으니 그런 정보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면 된다.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이 병원이나 요양원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익숙한 공간에서 내 삶을 온전히 마무리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한 책은 집에서 혼자 죽기를 권한다입니다. 혼자 죽는다는 것은 사회적 단절이나 외로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을 지키겠다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미리 시작해야 합니다. 의료적 개입을 어디까지 받을 것인지, 어떤 환경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은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죽음은 삶의 일부이며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과정입니다. 혼자라도 존엄하게 그리고 후회 없이 떠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자신의 죽음을 설계하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싶으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